예, 잘 들리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김진웅입니다. 예. 2023년도 한국사전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는 국내 발표자 선생님들의 개인 발표로 막을 열겠는데요. 예, 첫 번째 발표자는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개편 사업의 방향과 지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정희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마 잠시만요. 네, 여기 요거요. 네,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혹시 그럼 그냥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표준국어 대사전 개편 사업의 방향과 지향성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편찬하고 개편하는 일을 하면서 사전 사용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의 이제 편찬이 그 사전의 편찬 목적과 이제 사전 사용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의 편찬의 애초의 목적은 공식적인 언어 사용의 준거를 제시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한국어 언어 문화의 이제 계승과 발전이라는 좀 더 이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어져 온 언어 문화라는 것을 표준이라는 사전을 통해서, 이건 표준뿐 아니라 모든 사전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전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축적하고 후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다소 막연한 그런 이제 그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보면 이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의 소통과 발전이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이 돌이켜 보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표준은 첫 번째는 웹사전으로 개정된 거죠. 2008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때 발표를 했던 이제 아주 거창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았다고 했는데 이런 걸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웹사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처음에는 이 화면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말 셈이 개통이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가 표준의 지금 현재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가장 전형적인 사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표준의 사용자가 어떠한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루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어 언어 공동체가 교육, 행정, 문화, 예술이라는 어떤 그런 언어 사용의 기준이 되는 게 표준이었는데, 그게 한국어 소통이라는 거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언어 사용의 준거였던 것이 언어 소통의 근거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언어 공동체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처음에 만들 때는 남북한, 중국, 구소련에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규범을 단일하게 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자. 이게 이제 애초의 목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국립국어원에서 그 해외 이제 동포들의 언어에 대한 어떤 연수를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어문 규범을 강의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고요. 그게 중간에 이제 한국어 교육, 요즘에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변화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어 학습이나 교육이 이제 주된 것이 되었고, 그래서 한국어의 소통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주로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사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 사항도 좀 이제 많이 변했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개선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국립국어원 2019에서 보면은 최신 사용례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에 대한 것, 어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사용례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세부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사전을 보면 뭐 한 걸음 더라고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어문 규범 정보 같은 것 그리고 예문 같은 것, 어휘 수준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용은 그럼 언제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말 셈이 편찬되고 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설문조사할 때도 이게 이제 예전에 2019년에 이게 저하고 조태린 교수가 같이 했었는데요.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던 게 우리말 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말 셈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사전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글을 쓰거나 편집할 때 뭐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차별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여기서는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의 해석이라는 것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표기와 의미, 문법, 화용 이런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표준국어 대사전이 규범사전이라서 그래요. 규범적인 거라서 표준에 나와 있는 건 모두가 다 규범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버렸어요.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게 이제 그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렇게 해석이 돼서 지금은 표준을 고치는 것 자체가 규범을 손대는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제기했던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용자가 뭐냐? 표준의 사용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당연히 전체 언어 공동체다. 언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준의 사용자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근데 그게 지금도 달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더하기가 된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웹사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말 셈을 편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번에 이제 뭐 발표를 하실 텐데 우리말 뭐 기초사전 같은 것들도 만들게 되고 그래서 표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이제 어떤 사전의 기본 어떤 근거나 그런 이제 내용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사전이 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한국어 학습자들, 물론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이렇게 편리한 사전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표준의 어떤 사용자는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표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자라는 것이 사전의 사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사전에 대한 어떤 개편을 이제 이게 8년에 웹사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그 표준이 전면적으로 이렇게 아주 본격적인 그런 개편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작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개편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거를 먼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이제 사전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이 사전의 어떤 중심되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원사전이 이렇게 점으로 된 건 지금 어원사전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전 사용자라는 것이 언어 공동체의 사전을 가지고서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개개인의 어떤 그런 한국어 사용자를 의미한 수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사전의 어떤 내용을 중심을 역할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그게 이제 넓은 의미의 사용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전 개편 책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표제어 정비는 당연히 하는 거죠. 예,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제어 제외 및 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외 및 유지가 뭐냐면요. 이제 표준에서 처음에 만든 표준은 종합적인 사전이에요. 뭐 전문어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너무 전문적인 어떤 그런 표제어들을 아까 우리말 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 셈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삭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 셈으로 옮겨서 표준에는 좀 더 언어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그런 것들만 중심으로 이제 사전을 좀 개편하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어 정비라는 건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표준의 어떤 그런 가독성과 의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장치를 이제 좀 더 마련하자는 거고요. 형태 규범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상세 정보들을 좀 더 제시함으로써 정말 명실상부한 사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표준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언어 생활뿐 아니라 지금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기준이 되는 사전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이제 좀 더 추가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용자를 고려해서 계열어 정비, 아까 나왔던 용례 최신예, 용례 현행화, 세부 정보 제시, 그래서 소통성을 확장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열어 정비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요. 계열어 정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계열어를 정비하는 거하고 용례 현황화가 있는데, 그리고 형태 규범 정보에는 형태 정보를 제시하고 한 걸음 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제가 보여드릴 텐데 계열어란 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어들 간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관계, 구조적인 관계가 형태, 문법, 의미, 뭐 화용 이런 여러 차원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열 관계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전의 이해와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계열어가 뜻풀이가 일관된 계열어, 뜻풀이가 일관되지 않은 계열어는 내일, 내주, 내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의 바로 다음이라고 이제 일관되게 뜻풀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관되지 않은 거는 5각, 6각, 8각을 각각 했습니다. 각각 할 필요가 없고 일관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계열어는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것이다. 형태, 의미, 문법. 그냥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형태는 뭐 동일 접사에 의한 뭐 파생어라든지 뭐 의성의태어 같은 게 있고요. 의미 계열은 이제 의미 범주에 속하는 거, 의미 관계를 이루는 거. 문법 계열은 조사, 어미, 접사, 품사, 통용어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수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 사전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비슷한데요. 재료로 치면 이렇게 되고요. 조리 방법으로 치면 이렇게 되고, 면을 뽑는 방법을 보면 또 이렇게 되고, 굵기로 하면 이렇게 되고, 기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최대한 사전 이용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사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되도록 이제 구조화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고인, 감시인, 신고자, 감시자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갈비국은 음식이었고, 장국이었고, 국이었고, 음식, 찌개, 반찬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달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예전에 종이사전이었거든요. 표준도요. 그때는 이거를 정보를 참조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컴퓨터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카드에 오려 붙여서 이렇게 찾아야 되니까 50만 장의 카드를 다 뒤질 수 없거든요. 그러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표준에서 했던 최대치는 의성의태어까지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전혀 하지를 못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 20몇 년 만에 이제 해보겠다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대양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대양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관되게 하겠다. 뭐 의미 계열어는 이제 이렇게 감각점으로 가격대, 놀이, 뭐 운동의 어떤 그런 체급, 기상과 관련된 거, 별의 밝기, 사상의 손가락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열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떤 게 계열어인지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디서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숙련된 노련한 사전 직관, 사전 편찬자의 직관일 것이다. 저는 이제 물론 저희가 말목지들 속 여러 가지 다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기 직관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다. 문법 계열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심지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집필을 할 때 한 분이 집필하신 거예요. 한 분이 집필했는데도 한 사람이 일관되게 집필을 했어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법 계열어, 뭐 조사, 어미 같은 거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양성이냐 뭐 음성이냐 하는 것도 다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끝모음이 아, 오인 것도 있고 뭐 야를 넣은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다 정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뭐 규범에 대한 것들인데 규범에 대한 어떤 그런 제시는 이제 표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정보를 많이 제시했어요. 여기 보면 양대 섬자 석은 여기 이제 어문 규정에 나오는 거거든요. 서는 돈말 발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이걸 보면은 언어 현실하고 좀 다르죠. 언어 현실에서 뭐 선양하면 안 되는 거냐, 뭐 커피가 그러면 이제 뭐 석잔 할 때 그 잔은 안 되는 거냐, 되죠. 근데 이거는 규범적인 어떤 해석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두 개가 다르죠. 의미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적인 어떤 처리. 여기 보면 이렇게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주로 일부 명사 앞에 쓰여가 있습니다. 약간 다릅니다. 의도는 사실 달라요. 국제는 국제 뭐 경기, 국제 경쟁 뭐 이런 국제 관계 이게 관형 명사라는 건데 근데 간이하고 국제가 약간의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지금도 검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증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사전을 만들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떤 섬세한 그런 차이를 반영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싶어서 그런 게 반영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보면은 그게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본다. 이런 것들도 그렇죠. 멋스럽게 이르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거냐. 익살스럽게 이르는 말, 완곡하게 이르는 말 이런 것들이 정말 적합한 어떤 의미 기술이냐. 지금 편찬해도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의 관점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왜 어떻게 익살스러운 건 뭐고 완곡한 건 뭐지? 도선생이나 양상군자나 뭐 둘 다 뭐 완곡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교 이제 판단이 다시 한번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만든 건데요. 님이 정말 일부 속담에만 쓰이는 거냐? 그냥 일상으로는 안 쓰이느냐?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다님이란 말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런 말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님.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리을이 탈락했던 건데 사전에서는 이렇게 수용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리을 시옷에서 이제 리을이 탈락한 건데 지금은 다님과 달리 완전히 이제 달리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의미와 구어사전은 이런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용례 현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례가 없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용례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1920년, 70년 이전 예전 거 표준을 처음 만들 때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문장을 수록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의 인용례를 많이 수록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문장의 어떤 정수이고 그게 이제 표준적인 거다. 예를 들어 서울 말을 쓰는 작가들의 어떤 뭐 그런 것들 많이 썼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이런 걸 이제 넣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활동하다가 있는데 시문의 상록수를 꼭 인용해야 되느냐 활동하다에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활동하다는 너무나 이제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상적인 것도 추가하자. 이걸 뭐 제외하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가을은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뭐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예들을 좀 추가를 하겠다. 동생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이제 차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고해권도 여기서 유명한 작품이지만 전상국의 소설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쉬운 나는 은행에서 고해권 한두 장을 잔돈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해서 이해를 돕겠다. 이게 이제 최신 용례 추가라고 이제 아까 이제 제시했던 뭐 이제 사전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했던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규범에 대한 건데 어문 규범을 조정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복수 표준화 정책은 이제 국립국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덜한 걸 넣었는데 이게 이제 어문 규범 조정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조정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르다하고 틀리다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제 틀리다를 다르다의 의미로 쓰는 게 잘못이라고 이제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염성섭의 작품을 보더라도 틀리다와 다르다가 차이가 나다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을 편찬할 그 당시부터 이미 틀리다와 다르다는 이제 다르다는 규범적이고 틀리다는 비규범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도 또 규범이 이미 조정돼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문 규정이 된 거죠. 새와 셋을 구별을 하는데 가령 새빨갛다하고 샛노랗다는 소리가 구별이 되죠. 근데 샛빨갛다는 구별이 안 돼요. 새를 쓰나 셋을 쓰나.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둘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나눠버렸죠. 세하고 셋이 의문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갈리는 걸로 조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보다는 셋이 좀 더 농도가 진하다는 그런 어감을 주는 거로 기술을 했었는데 이런 조정을 이제 어문 규범에서 단순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걸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다 해놓은 게 이미 이제 규정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서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업세다 같은 경우가 있죠. 업세다 애는 사동점미사인데 사실은 업세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업세다의 표기를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이게 큰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기가 정해지면서 오히려 표기가 문법적인 사항을 이제 관여를 하게 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애를 전미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거죠. 사전의 체제라는 거는 업세다를 우리가 분철을 했으면 애는 뭐냐? 애라는 건 그럼 사동 전미사다. 그러면 표지어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규범적인 사전이 가지고 있는 체계의 특성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문법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굳이 뭐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체계적인 어떤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같은 거는 최근에 조정이 됐죠. 너무가 이제 어느 선을 지나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꽃이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그걸 인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한 규범을 또 이제 완화하는 일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요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뻥이요, 뭐 비키세요, 뻥이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예전에는 비키세요, 뻥요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요로 이제 추가를 했었다. 거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3번이나 99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이렇게 됐다가 지금 2020년에 이렇게 됐죠. 근데 99년에 거라가 가다와 가다로 끝나는 합성 용언에서만 나타난다고 기술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담을 드리자면 99년에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저도 사전 편찬을 했었거든요. 그때 거라가 이미 2020년처럼 쓰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자고 했으나 사전의 전통이라는 어떤 커다란 벽에 부닥쳐서 못하다가 20년 만에 바뀐 거죠. 2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규범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걸 이제 선언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수 표준어 정책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과제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잇따라 작구하고 연속해서 작구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가령 사전에서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표준은 설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신과 연방을 구별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걸 규범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설명하기 어렵다면, 규범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동의어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분명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규범을 갖다가 추가함으로써 이제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표준에서의 그 띄어쓰기와 관련된 거는 좀 약간 굉장한 그 이제 파격적인 첫 출발부터 좀 파격적이었는데 합성 명사, 합성어 같은 경우가 특별히 이제 띄어쓰기가 문제가 되잖아요.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표준에 있으면 합성어고 없으면 합성어가 아니다.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그래서 근데 언중들이 생각보다 그거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대답해달라. 가장 싫어하는 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숙하다하고 어수룩하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전 편찬자는 이걸 구별하고 싶습니다. 근데 규범 사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한국 학습자한테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할 방법이 있느냐? 한국어 모국어 화자한테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동의어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죠. 근데 약간 아쉽죠. 그래서 이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쉬움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말 셈이 있습니다. 우리말 셈에 저는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말 셈에 가서는 섬세하게 모든 걸 다 풀어놓고 그건 규범 사전이 아니거든요. 규범 사전에서는 정확한 어떤 틀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사전이 생김으로써 그만큼 운신의 폭이 생기고 여유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큰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우리말 셈의 편찬이고요. 예쁘다 이쁘다 같은 경우는 동의어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잎하고 값을 보면요. 가령 느티나무잎, 아카시아잎, 뭐 오렌지값, 뭐 쇠고기값, 사과값 이런 건 표지에 없거든요.
그래도 붙였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일부 명사 뒤에부터 가격, 대금, 비용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일반 사용자한테는 어렵죠. 예, 어렵고 게다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사이숏이 들어가는데 아카시아나 케일, 오렌지 같은 주스 같은 것들은 사이숏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이숏 규정에는 외래어 다음에 사이숏을 쓰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적용을 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한 걸음 더 뭐 이런 거에서 충분히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 빠져 있었는데 그런 걸 보여주겠다. 한 걸음 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보고서 다 해소를 해라. 굉장히 친절하죠. 예, 예. 그래서 형태 분석 정보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다. 비안이 당연히 멋집니다. 근데 비안이 이제 멋지긴 한데 자동으로 누르면 이렇게 착 연결되는 거죠. 이게 웹사전의 특성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비안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A안으로 이제 시범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이제 그 어떤 그런 이제 기술적인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과 우리말 셈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 이런 겁니다. 우리말 세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섬세한 직관과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관찰 목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표준으로 올라가는 어떤 표제어들이 있고요. 표준에서 뭔가 재구조화돼서 규범적인 어떤 관점이거나 뭐 이런 걸로 재구조화돼서 표준에 실리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라고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먼저 시간을 좀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뭐 노련하게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토론은 한국 브리테니커의 장정식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10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경식입니다. 그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여기 앉아서. 네. 정일장 선생님이 발제하신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개편 사업의 방향과 지향성은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여러 특성을 분석하고 사용자 관련한 개편 사업의 방향성과 지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문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주도하는 규범 사전이라는 점에서 표준이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 위상의 내면과 함께 표준의 변천 과정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주셔서 표준의 전모와 현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표준의 개편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사용자와의 소통성 강화를 위해 제안하신 여러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는 인접한 국어학 또는 언어과의 근계를 넘나들면서 나날이 깊이를 더해왔으나 사전학이나 사전 편찬학에서 독자, 사용자는 여전히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하실 때 이제 처음에 표준국어전 개발하실 때에는 사용자의 개념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학의 여러 곳에서 독자 사용자에 대해서 원론적인 중요성은 언급되고 있지만 좀 더 발전되거나 구체적인 논의와 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 자료나 실천적인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어 사전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사용자는 언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전 편찬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선생님의 의견에 더하여 아래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첫째,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글 전반을 통하여 사전 사용자를 전제로 사전 개편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뜻풀이의 체계와 계열화 등 선생님의 의견과 제안에 크게 공감하며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글을 쓰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중을 사전 사용자로 상정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글에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사전 사용자는 편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며
표준이 담보한 특수한 위상에 대한 선생님 기대의 가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표준 프리말의 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좋은 예로 기준과 표준의 프리말에서 서로를 참조하는 순환 정의의 경우도 사실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표제어의 프리말에 사용하는 어휘는 되도록 그 사전 표제어로 채택되어 독자 사용자가 사전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일반적 기대 수준에 비해 거리가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준에서 자주 발견되는 순환 정의도 사실 독자 사용자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가 주도하는 국병 사전인 표준의 편찬 주체가 독자 사용자를 어떤 구체적인 요건들로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셋째, 국가기관이 편찬 국병 사전으로서의 표준은 이번 산세이도의 신미카의 국어사전 같은 사전 자체에 특정한 담론 체계나 독특한 뜻풀이를 제공하는 개성적인 사전과 달리 어휘의 보편적이며 통시적 공적 의미를 동시에 제공해 주는 것이 한국 사회 안에서 부여받은 위상에 걸맞은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자 사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뜻풀이의 용례의 현행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뜻풀이의 역사적 변천을 대신한 차원으로 진행될 경우에 민간 발행의 국어사전이 사전 생태계의 붕괴로 인해 고사 상태에 이른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이를 대체할 사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토론을 마치면서 사전과 사전 사용자에 대한 선생님의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변명을 했는데 사실은 사용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할 수기 어렵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어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어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의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게다가 이제 그런데 그거는 다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럼 표준이 원래 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라는 게 이제 혼란스러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이제 방향성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말 셈이라든지 한국어 기초사전이라든지 어원사전이라든지 이런 사전들을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사전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의 중심이 되는 그런 체계를 제공하는 사전으로서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편 작업을 통해서 전문어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덜고 공시적인 현재 어떤 의사소통에 좀 더 충실한 사전이 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어떤 의사소통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현실화한 좀 더 현재화한 사전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른 사전과의 어떤 그런 그 협업 체제라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뭐 순환론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사전 편찬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 뭐였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전 편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나마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니 세상에. 이기 아까 저기 한국 한마당에서도 저기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사전이 있어서 뭐 그것이 국가 것이 됐든 민간 것이 됐든 이제 지금 우리가 사전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일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전이 도대체 표준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거는 이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플로어의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으나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해주신 정희창 선생님, 토론을 맡아주신 장경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로는 사전 사용자를 고려한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사전 개편 사업의 방향과 지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의 강연화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국문과의 강연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국립국어원의 사전 정비 사업 중에서 이제 한국어 기초사전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향후 개편 지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초사전은 그동안에는 이름이 기초인 이유는 사실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제 최초에는 약간 시작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만들어진 2012년 이후에는 주로 사용자가 한국어 학습자나 이제 교사에 국한이 됐고 또 이 기초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11개의 다국어 대역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다수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사전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정비 사업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보다 좀 한국어 학습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사전의 표제어 수는 이제 왼쪽과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약 11개의 다국어 대역사전의 기초가 되고 있고 학습사전의 기능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전 개편의 목표를 보시면 일단 크게 4가지로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학습자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전 사용자들의 이제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겠다는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하는 한국어 교육 내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반영하겠다. 또 세 번째는 그간의 10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 문화적 변화가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언어 생활 변화를 반영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한류 학습자의 언어권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학습자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들의 수요를 이제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크게 4가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언어교육 현장과 이렇게 연계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국어교육이나 한국어교육 겸용사전의 어떤 기능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초기에는 초등사전에 있는 이제 기초 표제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한국어 교육용 사전이라는 차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다 변화예요. 그래서 언어 변화든지 교육과정 변화든지 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 교육의 시의성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멸하거나 또 기존의 단어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학습자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그 시대에 비하면 고급 학습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중고급 학습자들이. 그래서 교육과정도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시의성을 반영한 역동적인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외래어나 유행어 또 신생과 소멸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기초가 됐던 말뭉치가 지금은 이제 문어 굉장히 중심이었는데 지금 말뭉치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참조하는 말뭉치를 좀 최신화하거나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편찬된 교재에 나타난 어휘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조 말뭉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기초사전도 이제 크게 그것을 따랐는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현행 말뭉치가 아직도 문어 굉장히 기준이기 때문에 구어 말뭉치가 충분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뭉치 기반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모두의 말뭉치에 이제 구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용자 변화의 부분이었는데요. 학습자가 이제 그 신규 학습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그런 신규 학습자들이 원하는 특히 이들의 목표는 한국 문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문화어휘에 초점을 둔 이제 그런 어휘로의 변화를 이제 하나를 가져오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 진입한 이주민이나 한국 목적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이제 최고급 수준의 어휘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특히 이 고급으로 갈수록 사실은 모든 고급의 빈도보다는 특정 사용력에서의 고빈도 필수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력을 중심으로 한 필수 어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말하는 것은
말뭉치의 빈도와 실제로 학습자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느끼는 중요도의 괴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어휘 필요도, 인식 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조금 사전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됐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뜻풀이나 예문에 포함된 차별적 표현이 이제 국내에 있는 학습자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접속하는 학습자들한테 문화적 차별성으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류이 시대 변화에 따른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국외 학습 사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최신 사전은 그래서 국외 학습 사전을 분석하고, 또 국내외의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을 해서 물론 교사의 요구도 같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대규모의 설문을 하고, 아주 대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기초 사전의 정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기반 사전 연구라는 것이 최근에 사전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세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용이 부합하느냐, 지금 기초 사전에서 제공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의 기초 사전에 대한 평가로 제가 반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용자의 접근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온라인 사전을 검색하거나 활용을 할 때 어떠한가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언어교육용 사전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살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부분은 사실은 뭐 이렇게 설문에서는 많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학습 사전을 편찬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사전은 엔트리가 단어 혹은 형태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의미 단위는 구단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구단위 표제어가 굉장히 부족하죠, 사실 학습 사전에. 그러면 구단위 표제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국외 사전을 먼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국외 학습 사전에서 의미 있는 사전들을 쭉 모아봤을 때, 일단은 모든 표제에 대해서 등급 표시, 이 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자 레벨에 맞춰서 유럽 공통 기준에 맞춰서 등급을 표시한 그런 사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뜻풀이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뜻풀이를 조금 더 쉽게 한번 바꾸거나 이제 유효어를 사용해서 뜻풀이를 보충하거나 하는 사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용례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이제 추가적인 계속 탐색을 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지금도 있지만 좀 많이 강화를 했다거나, 그다음에는 아예 그 예문을 말뭉치 기반의 용례를 링크해서 연결하는 그런 사전들도 꽤 많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장르를 필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신문말을 따로 검색하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는 사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게 일본어 사전이나 이제 뭐 영어 사전에서 이런데 용어 같은 경우는 활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활용 정보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지면을 하려 하는 사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어 사전이라고 해서 결국 그 사전의 단어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그 단어가 속한 어휘장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유효 사전을 많이 제공하는 사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멀티미디어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사전 젊은 학습 사전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은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 문법 정보도 굉장히 이제 그 격틀 정보 외에 굉장히 더 구체적인 문법 정보를 싣고 있는 그런 사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정 그런 어떤 것은 일본어 사전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정보 및 사용력에 대한 정보도 국외 사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사전의 분석의 함의를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 사전에는 일부 있거나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국외 사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 222명과 한국교육기관 교수자 133명을 대상으로 국내 국외의 분들을 데리고 이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고요. 기초 정보와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조사, 그다음에 주관식 설문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한 결과 이제 첫 번째 내용 부합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 통계의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가 다 90%를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통계를 내오지 않았고 다른 지면에서 이제 자세히 항목마다 이제 통계의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관식 응답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보면 사실은 여전히 표제어에 대해서는 표제어 숫자가 부족하다. 그리고 심지어 문학 용어도 넣어달라고 한 학습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제어 검색 방식에도 불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의 순서나 뭐 다이 항목의 순서 같은 것들도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등급 표시를 해달라. 그리고 별표 표시가 이제 불편하다. 차라리 1급, 2급 이런 식으로 등급 표시를 명시해달라는 게 많았고 가장 요구가 많았던 건 뜻풀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더 쉽게 해라. 그다음에 번역어나 그림을 이제 다국어 대역 사전이 따로 있지만 적어도 영어 번역 정도는 기초 사전에 같이 넣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좀 뜻풀이를 숙달도별로 해주면 안 되냐? 그다음에 어떤 단어 수준에 이제 그 난이도가 있다면 그 수준에 맞는 뜻풀이를 좀 통지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품사 정보도 지금은 이제 품사만 들어가 있지만 품사의 하위 품사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현재의 품사 통용어는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어 정보, 발음 정보, 활용 정보도 굉장히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문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문이 너무 짧다라든지 예문이 부족하다, 대화 단위 예문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예문을 좀 사용 빈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거나 일부는 이제 말뭉치 기반 실제성 있는 예문을 다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문의 번역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정보나 멀티미디어 참고 정보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용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를 물었는데 접속 속도가 느리다거나 이제 뭐 하이퍼링크가 부족하다거나 일단 디자인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지만 국외사전은 정말 색깔이나 디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로 끝나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상호 소통적인 학습자가 오류를 신고할 수 있거나 묻고 대답하거나 이제 그런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밑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내용의 순서를 바꾸거나 제일 중요한 건 학습 도구 기능을 하게 해다오. 그래서 이것이 연습 문제나 어휘학습 전략 정보나 예문도 전부 듣기를 줘서 들을 수 있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품사별로 색깔을 달리해달라라든지 특정 문법에 볼딩 표시를 해달라든지 하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달라. 그래서 국외에서는 온라인 접속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다국어 사전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더 많이 넣어 달라. 그다음에 이제 뭐 기왕에 국어원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 문법 내용 개발 연구나 어휘 내용 개발 연구의 정보랑 링크하게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효용성은 무엇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언어교육 사전 효용성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결과 및 해석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표제어에 대한 그 추가 요청이 많았고 유행어를 좀 빨리 업데이트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줄임말이 사실 너무 적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줄임말이 굉장히 이제 매체 정보에서는 많이 노출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사전에 찾으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신조어나 현실 발음도 제공해달라. 그다음에 간단한 번역어, 심지어는 설명 예문 모두 달라고 했지만. 이제 뭐 지금 다국어 대역 사전에서도 뜻풀이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새로운 것에 넣은 부분은 약간 반복이 되지만 기초 사전에 없는 거 강화했으면 좋겠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했고 특히 5번에 문법 설명 박스라든지 뭐 어휘정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기능의 요구가 많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오류 표제어 오류 박스도 좀 해달라. 수준별 연습 문제를 다오. 그다음에 통계 정보로 해서 사용 빈도라든지 어휘 통계 정보도 같이 제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주관식 설문은 뭐를 좀 바꿨으면 좋겠느냐는 이제 포괄적인 질문을 했을 때 뭐
앞서 나온 것들이 반영되기도 했는데 좀 특징적인 것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류 문화 정보를 조금 넣어달라.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유명 문화 자료를 좀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림으로 달라. 그다음에 이제 속어 정보나 요 단어는 어떤 성별이 선호한다, 어떤 세대가 선호한다라는 정보도 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토픽 시험에 몇 번 출제됐는지 이런 정보를 다오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언어권별 대조 정보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다국어 대역사전에서 언젠가 꼭 반영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표제어의 경우에는 유사 혼동되는 철자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사 철자가 쫙 떠서 그런 것들이 가표제어를 좀 확대해다오. 왜인지 모르겠는데 옛말 형태의 정보를 넣어달라. 그리고 이제 구어에서 어떻게 그런 유행어가 쓰이게 됐는지의 배경 정보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빨리 해야 돼서 지금 결론으로 달리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제 발표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부과하거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신어에 대한 요구, 빈도 및 중요도 표시. 그래서 빈도 표시는 사실은 이제 말뭉치가 굉장히 의미 있어야 그 빈도 표시가 합당할 텐데 지금의 말뭉치의 빈도가 사실 모두의 말뭉치의 빈도를 저희가 다 냈어요. 저희가 수동으로 내고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서 했지만 직관하고 완전히 부합하지는 지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학습 사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굉장히 일상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다 보니 그 전체적인 빈도와 일상어의 만의 사용력을 고정했을 때 빈도가 사실은 직관에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현실 발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앞에 국외사전에서 현실 발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사실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발음은 변이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현실 발음의 대표라고 기술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뜻풀이 번역의 확대는 하여튼 여기서 가장 많은 단어가 출연한 한 단어로 꼽아라 하면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들은 여전히 기초사전을 사용하면서도 이중언어 사전의 효과를 누리고 싶어한다. 그리고 다국어 대역사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 뭔가 그것을 연계하는 다른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그다음에 이제 수준별 정보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문도 단계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운 예문을 주고 쉬운 단어면 쉬운 예문을 주는 방법이 있고 동일한 단어에 대해서 쉬운 초급, 중급, 고급의 예문을 모두 공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전자와 후자를 합쳐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그 단어의 수준에 맞춘 예문을 주려고 하면서도 또 한 단어 안에 초급 단어라고 초급의 예문에만 고정되지 않도록 세 단계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의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포털 정보랑 링크를 하게 해다오. 근데 두 번째는 향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외 사전 연구를 보면은 결국은 학습 사전은 학습자의 활용이랑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들 세대는 다 온라인 접근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온라인에서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의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학습자들한테 편리하게 링크를 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결과적으로 사전의 활용도와 이제 즉각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활용도는 앞에 설명한 것들 중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것을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1분 안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반성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현행 사전은 이중언어적 기능이 충분하냐? 다국어 대역사전이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국어 대역사전은 뜻풀이나 대역어에만 멈춰 있기 때문에 각 언어의 대조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 진정한 다국어 대역사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사전의 기능을 언어사전에 국한할 것이냐, 학습 기능도 넣을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사전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단계화해서 학습 기능을 요구하는 사람과 사전만 보고 갈 사람을 단계화할 것이냐의 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달도 고려는 가능한 것이냐 뜻풀이에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뜻풀이를 숙달도에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구단위 예문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학습자가 사전을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만들어놔도 활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의 사전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전 활용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지순 선생님께서 토론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경희대 박지순입니다. 먼저 기초사전은 11개의 언어로 개발된 다국어 대역사전의 기반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용 사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기초사전의 주된 사용자인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와 다변화 그리고 학습 목적의 세분화로 사전에 대한 요구가 변화했고 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기초사전의 개편을 요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초사전의 개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하신 국외 언어교육사전의 분석 그리고 학습자 및 교원 대상의 요구 분석 결과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쟁점과 기초사전의 지향성을 살펴보면서 학습자 사전으로 변모할 기초사전의 이모저모가 구체적으로 그려져서 기대가 큽니다. 제시하신 쟁점들과 또 기초사전의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 적극 동의하면서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들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학습자 사전으로의 개편을 앞두고 개편 방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역시 사용자의 요구일 것입니다. 기초사전의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신 6가지 역시 사용자의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첫 번째는 표제어 등급 표시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입니다. 표제어의 등급 표시가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가 굉장히 높고 또 국외 사전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초사전에서도 현행 등급 정보에 추가적으로 미등급 표제어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미 항목에 따라서 사용 빈도라든지 난이도, 사용력, 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사전처럼 의미 항목별 등급 표시를 한다면 학습자들에게 훨씬 더 유용한 학습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라도 이것이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표제어의 구단위 표제어, 또 일상생활의 상투 표현이나 특정 장르의 정형화된 표현과 같은 확장된 단위의 그 표제어 유형들이 추가될 예정이고 이것의 중요성을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확장된 단위들에 대한 등급 표시도 계획하고 계신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이 등급화가 가능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도 표시에 대한 것인데요. 요구 분석에서 중요도 표시를 등급화와 이제 별도로 이제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제 중요도 표시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등급화 표시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급 정보 역시 이제 빈도 정보를 고려해서 그 도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도 정보를 단지 빈도 정보에만 근거로 한다면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그 기초사전 개편에서 중요도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도 판정의 근거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좀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어휘의 유형과 선정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 어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 어휘를 이제 추가하실 계획이 있는데 이제 문화 어휘를 어떻게 정의할지 유형화할 수 있을지 또 선정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지 좀 여쭙고 싶고 나머지는 발표하시는 그 내용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을 잠시 먼저 읽어봐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표준어 등급 표시는 전체 단어에 대해서 이제 1급부터 6급 또는 이제 6 플러스 등급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는 등급 없음으로 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미 항목별 등급 표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코퍼스를 교재 코퍼스로만 한정한다고 하면 이제 의미 빈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영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단위 표제 등급은 이제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모두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정말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앵그램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앵그램의 그 빈도만 가지고 사실 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복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용력에서 어떤 구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빈도 플러스 이제 의미의 복합성을 고려해서 구단위 표제여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등급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요도는 사실 등급 표제는 5만 단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중요도는 어휘 내용 개발 연구나 국제 통용 표준명의 어휘 목록이 약 11,000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초중 고급의 약간 대표 어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한해서는 11,000개에 한해서는 중요도 표시를 해줄 수는 있겠다. 근데 정말 중요한 어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토픽에서 시험 문제의 목록 어휘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는 변별성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화 어휘는 사실은 문화어휘의 그 개념 규정은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고유명사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없는 거, 독특한 거, 한국적인 거 이제 이런 거일 텐데 이 역시 폭넓게 잡기보다는 교재에서 출연하는 문화어휘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추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역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초사전에는 뜻풀이하고 구단위에 한정해서는 영어를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국어 대역사전에서 만약에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그러면 관련어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나중에 문법 설명 박스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좀 번역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맡아주신 강연화 선생님과 박희수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플로어에 질문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을 약간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예, 마지막 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자원으로서의 K-팝 노랫말 활용을 위한 국어 정보학적 모색이란 제목으로 경희대학교 남신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의 남신혜라고 합니다. 앞서 두 분 선생님께서 그 국립국어원 사업과 관계되어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는 한국어 사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름의 사전이 언어 자원이라고 할 때 그 K-팝 노랫말도 언어 자원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 K-팝 노랫말에 굉장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K-팝 노랫말을 어떻게 우리가 언어 자원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언어 자원으로서의 K-팝 노랫말 활용을 위한 국어 정보학적인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다시 열어볼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목입니다. 언어 자원으로서의 K-팝 노랫말 활용을 위한 국어 정보학적 모색이라는 제목을 달아봤고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발표문을 구성해서 첫 번째 부분 서론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할 때의 목적은 제목 그대로 언어적 자원으로 K-팝 노랫말을 바라보고 그것을 활용한 언어학적 또는 응용 언어학적 연구를 활성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언어학자들이 공유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점부터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의 노랫말의 활용 가치를 한번 살펴보고 기존에 수행된 노랫말을 활용한 언어학적 연구를 한번 검토를 짧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랫말이 가지는 언어학적인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네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국어 정보학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한번 모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배경은 좀 거창하게 썼지만 사실은 요즘에 K-컬처라는 담론이 그냥 뭐 신문 지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학회들이나 뭐 국제학술대회 같은 데서도 지금 그 한국 세계 한국어 한마당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한국학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K-팝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K-팝을 위시한 현대 대중가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에 우리 언어학자들이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분야나 문화 콘텐츠 학과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볼 때 고려가요나 아니면 조선시대 시조문학 등과 같이 어떤 고전시가 같은 것을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도 다루고 그 노랫말 텍스트로서의 그 가치도 언어학적인 중요도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대의 어떤 그 동시대 언중들의 언어 생활과 문화를 오히려 잘 반영하고 있는 요즘의 그 대중가요 노랫말 역시 현대의 그 동시대 한국어학 연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중한 연구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즘에 이것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K-팝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거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회언어학회에서도 K-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글 앵그램 뷰어에서 K-팝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인데요. 한 2010년 부터 2005년 이후로 굉장히 급성장해서 현재는 그 이전 시점과는 비교가 불가한 정도로 성장을 해 있고 이게 2019년까지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실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더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류를 1세대 한류, 2세대 한류, 3세대 한류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현재의 한류는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로 살펴본 이 연구의 필요성은 최근에 그 빅데이터 기반의 국어 정보학적 연구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굉장한 큰 흐름이고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한 언어학 연구가 사실은 다양한 분야 간의 융복합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적인 연구를 우리가 굳이 멀리서 어디 공대, 이공계와의 그런 이제 컨버전스만
생각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분야 한국 문화 콘텐츠와의 연구, 융복합적인 연구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대중가요 노랫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언어학적인 자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인문학 안에서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복합적 연구로서 하나의 사례로 될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배경이나 최근에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K-팝 노랫말에 대한 국어학적인 혹은 응용언어학적인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노랫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현상을 노랫말에서만 본 것이 아니고요. 앞선 그 연구자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구어 말뭉치의 활용은 조금 어렵고 현재에도 국어 정보학의 시대에도 문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뭉치로서의 우리가 그 노랫말을 구축과 분석의 대상이라고 보일 때에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여러 가지 변이형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입장벽으로 개별 연구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어 자원으로서의 K-팝 노랫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성격, 데이터가 가지는 특성을 검토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수행된 흔히 현대 대중가요라고 부르는 것들을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개량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바라보고 수행했던 연구들 몇몇 연구들 선행 연구를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표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어휘, 운율, 텍스트, 리터러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어휘에 한정되어 있고요. 네, 그 대상 시기는 좀 이제 이른 시기에 현대 대중가요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이때의 그 대상 노랫말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제가 이제 간추려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그 선행 연구들을 질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몇 가지 이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노랫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말뭉치 구축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구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가공하고 구축하고 분석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시각화나 디지털라이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는 후속 연구자들 참고할 수 있도록 말뭉치 구축 작업의 원리나 쟁점 같은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랫말을 저는 언어 자원으로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멜로디 위에서 얹혀서 전달되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한 이것이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구축이 어떠한 원리와 지향점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는 어휘 분석을 이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담화 화용론의 측면에서 화행 분석 연구나 아니면 운율구에 대한 음성학적인 연구나 아니면 어떤 이제 대중문화 현상이 담겨 있는 노랫말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인 연구 등등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 언어 자원으로 노랫말이 다뤄질 수가 있고 다방면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랫말 자료에 대한 다층의 주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는 실제 노랫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노랫말이 가지는 언어학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이를 토대로 국어 정보학적인 관점에서 노랫말 말뭉치 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팝 노랫말이라는 언어 자료가 언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의문론적인 추격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구어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나 그 발생 동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의 경제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축약이 빈번히 발생을 하겠지만 노랫말의 경우에는 이미 박자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박자 안에서 언어 표현을 전달해야 한다는 한계로 인해서 의문론적인 축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론적인 축약이 노랫말의 그 표기 자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랫말을 원문 그대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형태소 분석기를 돌려보면 굉장히 많은 오분석이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른이라는 형태소 분석기입니다. 이제 자체 검증 평가 결과에 따르면 99.6%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여러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분석을 잘합니다. 그래서 똑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랫말 말뭉치를 넣었을 때는 오분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분석의 문제는 특히 이 오분석된 형태소와 동형 이의 형태소가 있는 경우에 최종 결과 해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여기 못 믿겠음 이걸 보아봐, 못 믿겠으면 이걸 봐봐라는 뜻이거든요. 음연인데 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음연의 축약형인데 이것을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음을 명사형 음으로 잘못 태깅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 사례이고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면 나에 따라붙던 별명은 사고뭉치라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나와 같이 주석을 해야 되는데 가와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이 형태 분석기가. 그래서 날 NNG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루, day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분석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나르를 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노랫말에 빈번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걸 그냥 오분석을 모른 채 분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왜 day라는 그 날이 왜 이렇게 빈도가 높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볼 노랫말의 특성은 신어나 미등 제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신어나 미등 제어에 대한 사전 사용자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는 이제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제 생각에는 이런 이제 K-팝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생긴 학습자들이 있을 텐데 그 학습자들이 K-팝에 나타난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자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것이 사전과 사용자에 관련된 문제에도 관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쿵해 같은 것은 심장이 쿵하다의 두 음절어로 형태적 신어의 한 유형인데 심쿵해의 예시를 들었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이것은 표준에 등재될 수는 없습니다. 표준은 좀 규범사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표준이나 기초에는 다 없고요. 우리말 셈에는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 한국어 학습자에게 특히 K-팝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에는 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별도의 섹션을 마련해 본다든지 별도의 어떤 딱지를 붙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이러한 신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20년에 그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해시태그 분석을
해봤을 때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키워드 중에 제일 중요도가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K-팝이었습니다. 그래서 K-팝과 한국어 학습이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붙어 다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심쿵하다, 형태적 신어라면 잘 나가다 같은 것은 의미적 신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표준에도 잘 나가다가 등재는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표준이 처음에 집필되었을 당시에 잘 나가다에는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노랫말 말뭉치를 보면 내가 특히 이성 관계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 또는 내가 클럽에만 가면 사람들이 다 날 쳐다봐, 이런 식의 잘 나가다가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인기가 많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정말 빈도가 높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니입니다. 니가 뭔데, 니까지 게 뭔데, 니가 좋아, 이런 식의 니인데요. 이것은 2인칭을 나타내는 이제 내의 구어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표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말 셈에만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노랫말을 1990년부터 100곡씩, 연도별로 100곡씩 최근까지 한 3,100곡 정도를 검토했는데 이 이후로 제가 검토한 노랫말에는 1인칭의 나와 내, 그리고 가장 높은 빈도와 가장 넓은 출현 범위를 보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니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압도적으로 니라고 나타나는데 이게 구어형이고 변희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노랫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용력으로 본다면 이 사용력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미의 명료화에 있어서 억양 같은 초분절음 아니면 제스처 같은 동반 언어적인 표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정한 멜로디가 정해져 있고 박자가 정해져 있고 또 그 동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주변적인 요소의 도움이 없이도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문문적인 변별이 불가능한 현대 한국어 사용자에게 있어서 그 1인칭의 내와의 의미가 혼동될 여지가 있는 이 내의 사용은 사실상 거의 지양되고 있다라는 추세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대표적인 구어 변희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관점에서 사전 등재 여부를 고민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K-팝 노랫말에서 보이는 특징은 외국어의 굉장히 빈번한 사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으로 올수록 매우 더 뚜렷하게 외국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더 많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K-팝이 세계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특히 3세대 아이돌은 BTS와 블랙핑크입니다. 네, 이들이 아시아를 넘어서 기존의 주류 문화권으로 이끌어지는 서구권에서 영어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특히 최근에 다이너마이트나 세븐 같은 것은 100% 영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은 K-팝이라고 보더라도 한국어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 관심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노랫말이라 하더라도 한국어가 그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특히 영어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코드 스위칭이나 코드 믹싱 아니면 더 상위 개념으로 코드 선택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르세라핌이라는 걸그룹의 노래인데요. 나도 처음 듣는 내 라이벌, 모두 기도해 내 폴링 이런 식으로 영어와 한국어 가사가 동일한 통사 구조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개의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컨대 가와 나에서 이 라이벌과 폴링은 내와 피수식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에서는 그 손 위로 I'm a jump in에서는 이 그 손 위로는 I'm a jump in의 착점 논항이 됩니다.
그리고 like a lion은 전체 문장의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gasoline on fire는 더 부어의 목적어 부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가 전혀 구조가 다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 안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히나 구문부석 말뭉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역할을 파악해서 태그를 어떻게 부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참조해 볼 만한 것은 실제로 최근에 국어정보학에서는 한글 이외의 표기에 대한 주석이 보다 정교화되는 추세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한자로 된 표기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sh 태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발음 2.0이 릴리즈 됐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에 맞추어서 그 한자 표기에 대해서 뭐 일반 명사인지 고유 명사인지와 같이 구분해서 태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우리가 이런 이제 영어와 같은 외국어에 대한 어떤 구문 분석에도 도입한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은 더 있는데요. 제가 이 PPT를 만들다가 마지막 4번째 K-팝 노랫말의 특성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집에는 3.4 음악적 형식에 따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간추려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음악적인 형식은 뭐 인트로, 벌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우트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음악적인 구성에 따라서 그 안에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의 양상이나 코드 스위칭의 기능이나 외국어의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달리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관찰이 됩니다. 제가 아직 전수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통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르게 나타나서 음악적인 구조를 말뭉치의 주석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4가지 노랫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그냥 아주 짧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말뭉치 K-팝 노랫말 말뭉치를 가지고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를 몇 개 보여드리면, 첫 번째 것은 이제 K-팝 노래 가사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에 대한 언어학적인 연구로 이렇게 키워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 BTS 컨퍼런스라는 이제 한류 팬들이 하는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K-팝 노랫말에 나타나는 코드 스위칭의 담화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 이 말뭉치 구축 작업을 저와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한 발표인데 곧 논문으로 발표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은 부산외대 김강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은 부산의 김강희라고 합니다. 네, 남신혜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보통 음악을 좋아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멜로디를 기준으로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난 노래를 좋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가사에 집중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 노랫말이 그냥 어떤 구조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갖지만 마치 문학의 한 장르처럼 시적 허용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중의적인, 다의적인 의미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국어 정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이 참 흥미로우면서도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정말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한번 토론문을 낭독하면서 선생님께 궁금한 것들을 여쭙고자 합니다. 남신혜 선생님의 이 연구는 언어 자원으로서 K-팝 노랫말의 특성을 의문론적인 축약, 신어 및 미등재어의 출현, 외국어의 빈번한 사용, 음악적 형식에 따른 구조로 보고, 이에 따른 국어 정보학에서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재현을 통하여 응용 언어학적 연구 및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른바 한류로 명명된 어떤 한국 문화의 확산 속에서 노랫말은 비교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어학적인 고찰이 상당히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본 연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연구자 선생님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K-팝 노랫말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여쭙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대중가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래전 노랫말부터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K-팝 노랫말은 앞선 연구들의 대중가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소위 말하는 한류 현상이 있기 이전의 대중가요가 연구의 대상 안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래프로 보여주셨듯 뭔가 한류가 확산되면서 K-팝이 막 검색되기 시작했던 그 2010년도 즈음부터 이제 연구 대상으로 보시는지 그 정의와 범위를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또 외국어 사용과 관련해서 선생님께서는 노랫말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K-팝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노랫말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국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한국어 모어화자가 산출하여서 한류 팬들이 향유하게 된 영어 노랫말의 경우에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든지 담화나 맥락의 층위에서 뭔가 한국어 노랫말로 구성된 곡과 견주어서 한국어학 안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랫말에 대한 개량 언어학적 분석이 언어 자원으로서의 노랫말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자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더 구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랫말에 대한 개량 언어학적인 접근의 연구들은 주로 형태소 분석이라든지 빈도 분석, 공기어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등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한국어 노랫말의 특성을 개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향후 어떠한 활용들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어정보학 연구의 활용과 관련하여 이 자리를 통해 선생님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K-팝 노랫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노랫말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탑 100 차트가 있는데요. 그 차트에 속하는 1위부터 100위까지의 100곡씩 곡을 모아서 이제 31년이죠. 사실은 2020년까지 했으니까 31년간의 3,100곡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의 데이터는 아이돌 곡에 한정해서는 또 작업을 해놓은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추어 놓고서 어떤 그 연구마다 활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아이돌에 대한 것은 여성 아이돌 것만 뽑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달리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주신 것, 제가 최근에 그 정국의 노래보다도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서 좀 찾아봤는데 그 세븐이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가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그래서 세븐 데이즈에 대한 것인데 저는 이게 정국이 한국어 모어 화제로서 만든 어떤 그 한국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작사가가 따로 별개로 있을 때 그 사람이 한국어 모어 화제인지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0%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 정보로 볼 수는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 선생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을 읽어보니까 코드 믹싱이나 스위칭이 아니라 더 상위에서 코드 선택, 왜 그 코드를 선택했는가 해당 맥락에서 어떤 청자를 좀 이제 배제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붙여주신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노랫말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를 좀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두 가지 정도가 제가 최근에 한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9월 말일자로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제가 쓴 또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이제 여성 아이돌 걸그룹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걸그룹이 아이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있는데 그 아이돌 세대별로 화행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행 분석과 또 맥락 분석을 해서 그 화행이 어떻게 화행을 통해서 여성 화자의 주체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드러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실증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해본 그런 연구가 있고 최근에 나와서 곧 이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픽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빈도를 기반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빈도만 가지고 볼 때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노랫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복되는 노랫말 반복되는 구조가 굉장히 후렴구에서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오분석이 된 편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들을 이제 보고할 때 항상 노랫말에서는 빈도보다는 레인지 그 출현 범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현 범위를 기준으로 한 알고리즘을 좀 수정해서 토픽 모델링을 돌리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처럼 그냥 빈도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는 약간 위험 부담이 있고 또 노랫말에 대한 어떤 특성, 언어학적인 특성을 잘 고려하지 않고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그래도 저희가 좀 빨리 진행된 편이고 너무 주제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뭐 좀 폭넓은 주제라서 이제 뭐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예문에 뉴진스가 안 나와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예.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나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발표를 너무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저도 요즘 그 K-pop 가사 말문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문제를 구축할 때 그 시기나 범위를 설정을 하는 문제들이 좀 까다롭다는 생각이 거기서 사시는 네.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K라는 말이 붙는다는 점에서 이제 김강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범위에 더해서 이제 가수가 한국인이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가사가 한국어 혹은 한국에서 발매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가사와 덧불어서 가수나 뭐 한국에서 발매되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K 뒤에 팝이 붙는다는 점에서 제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발라드라든지 인디 밴드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K-팝인 것 같다는 느낌은 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전곡을 찌른 듯한 느낌인데요. 제가 사실 K-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K-팝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려를 깊이 있게 해보진 않았고요. 사실은 요즘에 K-팝이 워낙에 월드와이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연구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찾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멜론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멜론 차트에 탑백 차트가 있어서 거기 있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연도별로 데이터를 모았고요. 최근에 이제 K-팝이라고 하지만 K-팝과 그럼 대중가요가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뭐 가요가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인디밴드 노래는 뭐 힙합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K-팝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아이돌 위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0년 거부터 모은 이유가 사실은 1996년을 아이돌의 1세대로 보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그때. 네, H.O.T 데뷔 연도가 1996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H.O.T 이후로 한류가 굉장히 이제 그 중화권에 이미 진출했고 그때를 한류 1.0 이렇게 보기 때문에 96년부터 사실은 저희도 아이돌을 비교할 목적으로 모으다가
모으다 보니 모으는 김에 더 모으자 해서 이제 1990년부터 모으게 됐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많은 그 발라드 가수들의 노래나 이런 노랫말에도 여러 가지 사회언어적인 그런 함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때는 뭐 삔삐쳐 뭐 문자해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한 어휘에 좀 굉장히 넓은 그 역사 언어학적인 관점 말고 그래도 좀 근거리에서 어휘의 변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모아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으기 시작했고요. K-팝에 대한 엄밀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네. 그런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발표해 주신 남신혜 선생님, 김강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1부 발표가 모두 마감이 되고요. 3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음 2부 이제 국외 발표자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